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신회계법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애기평을 담당하고 있는 전혜경 회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이 후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구개발비가 우리 앞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인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해서 과제 마무리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짧은 30분이지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개발비는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부처별로 규정이 다 각각 있었는데 21년도에 혁신법으로 다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법이 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있는데요. 근데 작년까지는 우리 에너지기술평가원, 줄여서 애기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애기평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유료 준용을 했었어요. 작년 25년까지는. 근데 올해 26년 1월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용요령, 왜냐면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서 새로 이렇게 공통운용요령이 했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저희가 처음으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처음 적용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산업부 규정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연차별로 정산을 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2년, 3년 단계 기간으로 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차별로 집행 내역은 당연히 등록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단계 기간을 하나의 연구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연구수당 비율, 간접비 비율은 연차별 비율이 아니고 단계 총 합산한 이 연구비의 비율을 단계 기간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못 쓰신 예산은 RCM에 써서 자동으로 다음 연도로 계속비로 2월 되게 되고요. 2000년도에 못 쓰신 건 당연히 3차 연도에 2월이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이제 단계가 끝날 때까지도 못 쓰신 예산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2월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는 직접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서 2월이 되지만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안 되냐면 간접비, 그리고 연구수당, 그리고 현물은 다음 단계로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 내에 꼭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 종료일까지 우리 모든 연구 개발 과제의 결과물이 입고와 결과물 컨설팅 보고서나 이런 게 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준법이 되는 혁신법이 매년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법이 뭐 최근에도 1월, 3월에 개정이 됐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제가 최근 3년 거 바뀐 부분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중에서 이제 주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두 번째 칸에 협약 체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나 이런 직접비 40% 초과되는 위탁 연구 개발비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협약 시에만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구 개발 기간 끝날 때까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추가로 전문 기관의 협약 변경 신청을 아이리스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자체 규정 계산 기준은요, 우리 자체 회사의 규정이 있는데, 원래 자체에는 뭐, 여비의 식비나 뭐, 일비 규정이 없는데, 연구개발비는 일비랑 식비를 넣자.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되고, 연구개발 기관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 규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비공무원의 출장비 계산 기준을 보시면 만약에 우리 연구개발 기관이 지금까지 연구개발 안 해봐서 좀 규정이 없다, 자체 규정이 없어서 그냥 실비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도 기관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둘 중에 하나, 둘 중에서 그 큰 금액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시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가장 중요하게 변동된 것 중에서는 회의비 식대 계상 조건이었는데요. 사실 너무 다행히도 우리 기후부 규정에서는
회의비 식대 사전 결제 규정이 의무가 아닙니다. RCMS에 등록을 하시면 회의비는 사전 결제에 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서요. 따로 사전 신청서를 뭐 당연히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바뀐 규정인데요. 이제는 육아휴직자나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4대 보험 기간 부담금이 발생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가면 이 연구자를 도대체 어떻게 연구에서 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연구에 계속 참여를 시키시고 간접비, 인력 지원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분석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제 끝날 때 과제 결과물로 시험 분석서 발행을 연말에 굉장히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 종료까지도 시험 분석서가 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이 완화돼서 시험 분석서 발행 비용 같은 경우는 과제가 끝나더라도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일 전까지,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더 시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일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도 조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연구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과제일 때 1단계에서 성금이 나가고 중도금, 잔금이 다음 단계에서 나간다면 성금이 1단계에서 나간 거는 집행하셨으면 무조건 불인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 입고가 안 됐으니까 불인정됐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제로 마지막 단계에 구축이 되더라도 인정이 되도록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마지막 구축이 되는 단계에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꼭 들어와야 되고요.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여러 단계를 통해서 구축하는 장비도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린 자체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선택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연구수당의 한도는요. 수정된 인건비의 20% 이내인데 이게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인건비 예산이 1억이에요. 그리고 연구수당이 1,000만 원에 잡혀 있다면 만약에 인건비에서 불인정이 나게 된다면 연구수당도 그만큼 똑같은 비율로 불인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인건비의 20%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건비 불인정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중에 소프트웨어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도 현물 계산이 가능하게 됐고요. 우리가 현물로 계산 가능한 거는 장비, 재료비,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인건비,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현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건비는요. 우리가 외부 소속 기관으로서 영리 기관에 있으신 분을 우리 과제에 참여하게 하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영리 기관의 임직원은 아예 외부 참여 원건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리 기관 그리고 올해 바뀐 규정을 말씀드리면 연구 이제 재료비나 대학 등에서 이제 연구 활동비, 회의비나 야식비 같은 그런 규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연구 재료나 이런 1,000만 원 이내에는 검수 절차나 증빙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게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보안수당이 이제는 수정 인건비의 3% 한도도 준수를 해야 되고 각 개인별 인건비의 한도도 준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의 3%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각 개인별로 인건비의 3%인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회계법인이 저희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한도와 비율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단계별로 모든 비율을 하기 때문에 간접비는 비영리는 간접비 고시 비율이 있고 영리법인은 10% 이내 이거는 단계 전체 예산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는
그 시제품 제작을 제외한 모든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나 수당이나 시험 분석비 포함한 모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이내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연구수당은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 그러니까 인건비 전체 예산, 현물, 현금, 미지급 다 포함해서 20% 이내로 연구수당을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연구수당은 한 명이 70% 이상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라 라는 게 취지이고요. 만약에 2명의 연구자밖에 없는데 한 명이 퇴사를 했어요. 한 명밖에 안 남죠. 그렇더라도 100%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이 70% 이내만 가져가실 수 있고, 애초부터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럴 경우에만 100%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계산률은 100% 이내를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과제를 총합산해서 주민번호 나 한 명당 100%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출연연 등은 130% 이내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와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 계산률 100%를 계산을 하실 때는 100만 원을 받는 연구자가 인건비 계산률이 40%예요. 그러면 40만 원을 실제 이 연구비로 받아가실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 연구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랑 기간부담 4대 보험금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구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건 40만 원 플러스 퇴직급여 충당금이랑 4대 보험 기간부담금 20만 원, 이렇게 해서 60만 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건비 계산률을 계산하실 때는 그냥 세정급여를 하시면 돼요. 내 세정급여 곱하기 인건비 계산률은 우리가 RCMS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연구수당이랑 간접비는 이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구수당은 직접비 사용비율 20% 가산 범위 이내만 사용이 가능하신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비를 40% 사용했다? 그러면 연구수당은 60%까지.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직접비를 8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연구수당은 100%까지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제를 성실히 수행을 한 자만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간접비를 보시면 간접비 사용 비율이 50%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비를 49%를 사용하셨으면 간접비도 49%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신데, 내가 직접비를 51%를 사용했다, 50%는 넘겼다, 그러면 간접비는 100%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간접비는 절반 이상 쓰면 다 쓸 수 있다. 근데 연구수당은 20% 가산된 사용 비율만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비율을 내가 지금 다 외워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돌아가셔서 연구비를 집행하실 때 꼭 엑셀 같은데 집행하시는 내역을 좀 기록을 해두시면서 내가 이 비율 내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RCMS에 등록된 정보를 보고 하나씩 서류를 보면서 기본 서류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리스에 참여연구원 현황표를 이제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 참여연구원 현황표만으로는 저희가 정산을 해요. 그 등록해주신 뭐 엑셀이나 이런 거를 보진 않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하지만 실제로 인건비 계산률은 아이리스에 등록된 인건비 계산률만을 회계법인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 연구원이 100% 참여했다가 다음 달에는 2개 과제를 참여해서 50, 50, 다음 달에는 3개 과제를 참여하게 돼서 30, 30, 30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매달 아이리스에 들어가셔서 인건비 계산률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달 새롭게 이제 신규 채용을 하시면은 아이리스에 넣으시고, 퇴사하시는 직원분은 퇴사하시는 시점까지만 연구비 사용을 거기 넣으시고, 이렇게 매달 좀 챙겨서 참여연구원 현황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인건비 불인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용 일자를 확인하는 건데요. 당연히 연구개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쉬운 거를 누가 못 지키냐라고 하실 텐데, 사실 이게 저희가 불인정 사유 2위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정산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연구원님들은 실제로 우리가 과제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을 때 집행을 엄청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과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희가 실제로 보는
사용일자는요, 실제 카드를 긁은 시점이나 그 거래처에 이체한 날짜가 아니고 연구 개발에 투입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이체일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료를 샀으면 그 재료를 검수해서 우리 연구 개발에 투입되고 장비가 입고가 되고 그리고 컨설팅 보고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연구 개발 과제에 투입된 검수 일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수 확인서에 검수 일자가 연구 개발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불인정 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특히 연구시설 장비비랑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단계 종료 2개월 이내까지 꼭 사셔야지 그 하루만이라도 지나게 된다면 이거는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불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인정이 많은 게, 이건 일상적으로 환급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실제 우리가 환급을 안 받을 건데도 다 실적에서 제외하고 집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접대비는 환급 안 받아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 회의비는 접대비가 아니고 연구개발비거든요. 모든 연구개발비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다 제외하고 RCMS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리법인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수행하고 계시는 컨소시엄 간 거래는 시험 분석료 빼고는 그 어떤 거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거래처가 우리 같이 컨소시엄에서 일을 하시는 거래 업체라고 하더라도 같이 거래를 하시면은 금전 거래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특수 관계자, 주주나 임직원, 그래서 상대방 업체에 우리 연구자가 뭐 임원으로 가 있든지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든지 뭐 같이 사무실을 공유해서 쓰신다든지 좀 특수 관계자, 가족 관계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컨설팅 같은 거래를 특수 관계자한테 하시게 된다면 연구비 유용으로 나중에 제재 처분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당하게 한 거래도 사실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는 사람이랑은 거래를 하지 않는다. 연구개발비는 이제 세금을 재원으로 한 거니까 무조건 투명하게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기관 간에 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컨소시엄 안에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출연연, 전문연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수행기관 간에 전문가 활용비를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같이 수행하는 서울대 교수님의 뭐 자문을 좀 받고 싶어서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 경우에는 집행하실 수 있는 근거는 나도 비용이어야 되고요. 받으시는 분도 비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리법인이면 전문가 활용비를 내부적으로는 절대 쓰실 수가 없고요. 내가 비영리인데 같이 수업을 수행하는 서울대 교수님의 다른 과, 다른 소속 부서에 계신 분한테만 자문료나 이렇게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영리기관들이 좀 주의하실 게 더 많죠. 그래서 영리기관들이 좀 점검을 할 거는 우선은 인건비인데요. 현금 인건비가 총액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증액 또는 감액,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기관에 해야 되고요. 특히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는 이거는 산업부 규정이랑은 달라요.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를 감액하면은 현금 인건비가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신규 인력 현금 인건비로 뭐 2명에 6천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지금 기후부에서는 청년 의무 인건비를 아예 뭐 의무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아서 청년 의무에서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차별로 현금 인건비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입이 안 뽑혀서 1차 년도에 인건비가 남아서 2차 년도에 이제 신입이 뽑혀서 쓸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연차별로 현금 인건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인정되는 사유 중에 인건비 자계자 이체 시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참여 연구자들한테 뭐 이체를 25일 급여일 날 하고 뭐 1일 날 우리가
RCMS에서 집행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 1일부터 25일까지는 연구비 유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후부에서는 그래도 조금 완화해서 3주 내에만 개별 지급을 하신다면은 증빙 제출하시면 불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료비는 우리 지금 기후부 애기평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2천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해서 모든 비용 포함해서 2천만 원 이상의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고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꼭 필요 수량과 적절성 등을 적시를 해 놓으셔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실 운영비인데요. 영리법인들이 연구실 운영비 집행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용적인 게 다 연구실 운영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나 펜이나 잉크 같은 거는 당연히 이 연구실 운영비 별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으시고도 사용이 가능하신데, 예를 들어 뭐 사무용 소프트웨어 엑셀 워드라든지 사무용 기기,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뭐 연구시설 환경을 유지를 위한 에어컨이나 항온 환습기,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하시려면 꼭 별지 4호 서식 영립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실지를 기재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지만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거를 사실 때는 승인을 받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개발비 예산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어떤 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우선은 우리가 꼭 인건비나 연구수당 같이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연구 활동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장비비 같은 경우는 세목 간의 변경이 필요하시면은 그냥 통보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리스 시스템에서 나 활동비가 너무 많으니까 재료비를 좀 옮겨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세세목 내 변경, 그러니까 활동비 내에 회의비랑 전문가 활용비, 여비, 야근식대 이런 세세목들은 자유롭게 그냥 변경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기간 자체 변경 절차로 변경이 가능하고, 근데 비목 간의 변경이 필요하시면 직접비를 내가 간접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 간접비를 내가 특허를 출원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간접비를 내가 영리법인이랑 10% 계상했는데 이제 사용이 필요가 없어졌어, 다 직접비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승인 없이 통보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협약 내용에 어떤 거를 이제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이라든지 간접비, 증액되는 총액 변경, 그리고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신규 인력 인건비 감액을 하면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원래 계획했던 거를 안 사는 것도 승인이고요. 없던 거를 사려고 하는 것도 승인입니다. 변경하시는 것도 승인이고요. 그래서 요건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해당 단계의 사업비 직접비를 2월 하시는 것도 승인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접비도 2월을 통해서 이제 승인을 통해서 2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가 있으시거나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를 하실 때는 꼭 연구개발 계획서에 적시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가 핵심 기술이나 우리가 꼭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주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외주 용역을 줄 수 없습니다. 외주 용역은 그냥 우리 연구 개발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연구 개발 기관인. 그 일부를 그냥 용역을 주는 거지 핵심된 부분을 용역을 줄 수 없고 3천만 원 이상은 또 승인을 받으셔야 되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도대체 어떨 때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냐? 이거는 그냥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이거는 제3자가 봤을 때 이 서류를 보고 아, 이거는 집행을 정말로 했겠다
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거는 공통적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연히 이 연구개발 과제랑 관련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연구개발 과제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집행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입증할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 증명 자료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건데, 아까 첫 장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후부에서 고시한 에너지 개발 사업 공통 운영 요령을 꼭 출력하시거나 PDF 저장하셔가지고 컨트롤 F 하시면서 어떤 거 집행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신지 꼭 찾아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구가 자율성에 맡겨서 자유롭게 이제 하실 수 있게 되면서 또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매 물품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하고 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종료를 이전에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평가 관련된 그런 비용들, 정산 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은 후불로 다 납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연구개발 기간 중에 이제 썼던 공공요금의 후불 비용, 그리고 연구수당, 그리고 논문 게재료, 시험 분석서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직 연구비 카드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직접비를 사용할 때는 꼭 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발급받기 전에만 법인카드 사용이 잠시 이제 허용이 되지만 그때도 소명서 같은 걸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자 물품 구매 같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RCMS에서 바로 직접 이체를 해주시거나 연구비 카드 사용, 이 두 개만 인정된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 불인정이 되냐 보면은 관세, 부가세 아까 말씀드린 거랑 주류 등 유흥성 비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불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개발 하시다가 이제 회의 같이 하시고 치맥도 하실 수도 있고 뭐 파스타에 와인 한 잔도 하실 수 있는데 주류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게 되면 그거는 전체가 다 불인정되니까 주류는 절대 회의비로 쓰시면 안 되겠고 무조건 식사 비용만 사전 결제하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리법인이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지만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회사라든지 지분이 있다든지 이런 회사랑 거래하시는 건 특히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구 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런 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인정 기준, 특히 우리 에너지 기술 평가와 내부 공통 운영 요령에 있는 걸 보시면 최소 인건비가 10% 지키지 않으면은 그 지키지 않은 만큼 불인정 되시기 때문에 10% 이상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의 재료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시는 것도 다 불인정 되시기 때문에 변경하실 때도 다 애기평에 승인을 받고 이제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의 용역비도 연구개발 계획서에 없네? 그러면 불인정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용역을 줄 게 있으면 사전에 명시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우리 사무용 기기, 그리고 연구 장비 시설의 유지 보수비, 공공요금, 그리고 촬영 보험료 같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연구개발을 하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연구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단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25년도에 1단계, 26년도에 2단계로 돼 있을 때 25년도 12월에 이 다음 연도에 출장을 위해서 비행기표를 살 수도 있고 25년도에 해외에서 재료를 구입했는데 다음 단계에 입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 연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과제에 투입되는 단계에서 집행을 하셔야지 25년도 1단계에 집행하시면 불인정이 되고요.
26년 2단계에 입고 또는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예산을 2월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작년에 우리 기후부에서 하나 좀 완화된 게 있는데요. 우리가 CS를 가거나 해외 학회를 갈 때 예산 단계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학회비도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에 학회를 가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전 단계에도 그 학회 비용은 결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회, 뭐 이런 CS 전시회 요거 비용만 예외로 그 전 단계에서 계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연구 개발 기간 내부나 이제 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학 내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이나 숙박시설 이런 거는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장비비 이런 거는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 너무 이제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일신회계법인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한 2시간 반짜리 이제 인건비는 어떻게 집행하시고 연구활동비는 어떻게 집행하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강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가셔가지고 일신회계법인 치시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이 좀 부족했다면 거기서 좀 더 많은 걸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연구 끝까지 불인정 없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 QR코드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끝나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